안녕하십니까. 가맹거래사 경제법 하겠습니다. 경제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서 이건 보통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제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 법과 관련된 그 시험들 많이 있는데, 이런데 법의 내용을 갖다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보게 되면 법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려놨는데 필요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하고 함께 그 시행령의 내용 중에서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정거래법 총칙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1장에 나오는 게 바로 법 1장 해가지고 이제 총칙이 나오는데, 총칙이 나오고 제1조, 모든 법은 다 제1조에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이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의 목적 나오는데, 최근까지 계속 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또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이걸 방지해야 되겠죠. 이걸 방지하고 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갖다 보호합니다.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갖다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다른 법보다 법의 목적의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목적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첫 문제 잘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그 취지를 갖다 이해하시면 그 뒤에 내용들도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어떤 내용이 틀린 건지 하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방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갖다가 규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될 것이고, 또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갖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법의 목적 나와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뒤에 나올 내용들이 다 이 목적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목적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이 이제 공정거래법의 연역인데,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연역. 법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그 시장 질서의 확립을 통한 물가 안정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원래. 과거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973년에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1975년에 그걸 개정해가지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이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독과점의 폐해가 점점 더 심해졌던 겁니다.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전면 개편해가지고 1980년 12월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0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됐고 또 보완이 됐죠. 그리고 이제 1990년 1월에 전면 개정됐고, 또 현재도 2019년에 또 전면 개정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그 입법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단체들이 또 반발하고 해가지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된다고 해더라도 시행은 내년 시험 이후로다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재 법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에 제정이 됐다는 것도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는 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이 법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법이 개정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법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문제 한번 보시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뭐냐고 그랬죠. 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 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사업자 보호입니까? 아니죠. 소비자 보호죠.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도 앞뒤가 안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해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면 틀린 게 눈에 보입니다. 그걸 잘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방지해야 되겠죠. 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 제2조에 보시게 되면 항상 어떤 법이든 간에 제2조에는 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2조에 보게 되면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늘 나오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용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업자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법 2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사업자,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보통 이 산업을 크게 구분하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구분하죠. 왜냐하면 이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산업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이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말고도 이제 또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그리고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는 겁니다. 임원이나 종업원이나 대리인, 기타의 자도 사업자로 본다는 거. 물론 이제 사업자로 보는 경우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로 본다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관해서도 2018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사업자에 대한 정의도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지주회사라든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법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법에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만 이제 새로 법에 추가가 됐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지주회사라는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금융 지주회사도 있고 현재 이 재벌그룹들도 지주회사로 많이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에 대한 정의 이번에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지주회사 해가지고 법 거기에 제 1호의 2에 들어가 있는데 지주회사는 뭐냐면 주식이라고 할 때는 항상 지분을 포함합니다. 지분을 포함하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지분을 포함한 주식을 소유해가지고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소유한 다음에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얘기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그래서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라고 했는데 그건 뭐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해당 사업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또는 합병 또는 분할 합병, 물적 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입니다. 설립등기일이고
또 합병이나 분할이나 분할합병, 물적 분할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 현재. 자, 대차 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바로 이제 그 지주회사를 정의할 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예요. 5천억 원인 이상인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업 외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회사의 이외의 경우입니다. 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종료일인데 보통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주회사 전원 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종료일이라고 했는데 그 종료일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 거죠. 그 예외조항 해가지고 종료일 현재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총액은 5천억 원 이상이래야 되는 겁니다. 되게 시험에 나올 때 틀리게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 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게 제일 쉽잖아요. 이렇게 문제 내기가. 그래서 일단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또 기준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설립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 현재,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그 후단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이제 후단에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물론 지분을 포함합니다.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 지주회사에 대한 정의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기준하고 또 주된 사업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내용도 틀림없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가 있으면 또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자회사하고 손자회사도 나중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1회 3, 1회 4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와 있지만 의미는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을 지배받는, 지주회사는 지배하는 것이고 자회사는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회사입니다.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뭐냐? 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데 그 계열회사라고 할 때 여기도 그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에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이걸 제외한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또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자회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에 보면 그 특수관계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해야 이것이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사업 내용의 지배를 받는 회사가 자회사인데 자회사에 대한 정의도 그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손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래 계열회사 자꾸 만드니까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볼 거 없고 손자회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을 지배받는,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국내회사를 갖다가 손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회사가 자회사,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가 손자회사가 됩니다. 손자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그리고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그 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틀리게 만들기 좋죠.
같거나 적을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거나 많아야만 손자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틀림없이 나올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기업 집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 집단이라는 말 많이 쓰죠. 보통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 집단이 재벌 얘기하는 거죠. 기업 집단 해가지고 보통 재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기업 집단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기업 집단은 동일인이, 그 동일인이 누굴까요? 재벌 회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회장. 그래서 동일인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 집단의 그 구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지주회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주회사가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갖다 지배할 때, 아니면 동일인이 회사가 아닐 때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이런 걸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경우에도 통계 단위에서 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업 집단 단위 같은 거 쓰는데, 기업 집단 법에 나와서 쓰는 용어니까 일반화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계열회사 등이라고 하는 말 이미 나왔었죠. 계열회사 등. 그래서 계열회사 등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도 작년 시험에서도 용어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계열회사 등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해 있어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계열회사. 근데 삼성그룹 안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물산이 있잖아요. 그럼 삼성물산의 계열회사가 삼성전자고, 또 삼성전자의 계열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여기서도 이제 계열회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계열출자, 또 계열출자회사, 또 계열출자 대상회사, 또 순환출자, 또 순환출자 회사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직은 출제가 그냥 안 띄었는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열회사 관련 용어를 갖다가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그 네 번째 나와 있는 그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뜻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는 용어인데, 순환출자라고 할 때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 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갖다가 순환출자라고 해요. 그래서 순환이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개 이상의, 그 3개라는 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 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갖다가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그 용어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만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 단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업자 단체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뒤에 가면 또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사업자 단체는 뭐 얘기할까요? 보통 협회 얘기하는 거죠. 협회라든가 또 협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단체라고 할 때는 근데 협회라든가 아니면 또 연합회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자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형태 여하라고 하는 게 보통은 사업자 단체는 보통 법인으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원래 여러 법에서 사업자 단체를 갖다 만들 때는 장관의 그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기인이 모여서 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요.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갖다 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단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는 그럼 이제 법원에다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업자 단체는 다 법인입니다. 근데 이제 협동조합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 해가지고 정의에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든 조합이든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대개 이런 걸 만드는 게
협회 같은 거 만드는 게 뭐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연합체라는 게 바로 연합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사업자단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 규정 내용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임원, 이게 또 최근에 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임원이라고 할 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임원. 자, 임원은 대개는 이사,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자, 무한책임사원인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거예요.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자,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을 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이사,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 이에 준하는 자, 지배인, 지배인도 임원에 들어갑니다. 지배인. 그래가지고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이다 해가지고 임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의외로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임원에 대한 정의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법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조업체에서 과거에는 물건을 갖다가 소매업체에 넘겨주면서 뭐 만원에 팔아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원에 팔아라. 꼭 만원에 팔아라. 근데 만약에 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만원에 팔지 않아요. 그럼 제품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한제가 있죠.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얼마 이하 받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업체가 소매업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걸 재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품은 제조업자가 만드는 것이고 용역은 서비스업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유통업자 얘기하는 거죠.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용어를 이렇게 한 이유가 상품은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역은 제공하는 겁니다. 서비스니까 용역은. 그래서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과거에 많이 했던 거죠. 요새는 뭐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요새는 이제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스. 그냥 오픈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가격은 판매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아주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판매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픈 프라이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졌는데 지금은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되겠죠. 당연히 용어의 의미상. 자,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공급자, 수요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때는 공급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요자가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유통업체들이 대형화됐잖아요. 유통업체들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제조업자를 좌지우지해요. 제조업자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통업자들이 대형화됨으로써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뭐예요?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의 경우에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 이걸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공급자나 수요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이 경우 이제 어느 정도나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때 이걸 진입이라고 합니다. 엔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걸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입장벽 이제 그래서 barriers to entry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산업조직론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가지고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그 다음에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법 내용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다음에 또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뒤에 가서 많이 나올 내용입니다. 근데 일정한 거래 분야가 뭐냐? 별것도 아닌 용어인데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도 일정한 거래 분야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입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니까요. 근데 뭐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거래관계에 있거나가 아니라 뭐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갖다가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관계입니다.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다. 어떤 단계별로?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입니다.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다. 이게 바로 일정한 거래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용어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 경쟁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런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이게 바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신이라는 말이 또 이게 2018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낸 사람 다 통과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업에서 여신, 수신 얘기하잖아요. 수신은 예금 받는 거고 여신은 뭐예요?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용어를 또 이 용어가 물론 이제 법에 나옵니다만 근데 시험에서 이걸 또 시험에 냈습니다. 여신은 뭐죠? 대출해 주는 거죠. 자,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대출 및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채무의 인수, 이런 걸 우리가 여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신에 대한 정의도 2018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그 금융업 또는 보험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 자, 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17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해가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할 때 기준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까지 해가지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봤습니다. 참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건 매년 나오는 겁니다. 지금 2015년 이후에 2018년까지 매년 나오고 있는 건데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이것다가 역외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역외 적용이라고 해요. 역외 적용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2017년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 적용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외. 과거에는 외국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외국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외국이라고 안 하고 역외, 역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해외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공식 용어에서 해외라는 용어 안 씁니다. 또 외국이라는 표현도 이제 쓰긴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역외라고 씁니다. 그럼 만약에 외국인 사업자예요. 외국 사업자입니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다. 근데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국내 사업자, 영내 사업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업자라도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용어에 관한 내용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워낙 잘 나오는 내용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1번에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이것도 들어가고 이제 또 다른 것들 포함됩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자,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1번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그겁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후단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업자와 사업자에 대한 정의. 자, 1번과 2번에 포함돼가지고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3번에 이거 계열회사에 대한 말 나왔습니다. 계열회사라 함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서 파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예를 들었죠. 서로 계열회사입니다. 맞고요. 자, 4번에 임원 나와 있습니다. 임원이라 함은 자, 이사, 대표이사, 업무 진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 이게 바로 임원입니다. 임원에 대한 내용 꾸준히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5번에 일정한 거래 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했는데 거래 분야니까 언뜻 거래 관계 그러면 이거 맞겠다. 아니죠. 말씀드렸죠.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할 때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는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해가지고 일정한 거래 분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거래 분야라고 했으니까 거래 관계가 헷갈락할 수 있죠.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법 3조에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개선 관련해가지고 독과점적 시장 구조는 개선해야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자, 경쟁 촉진을 위한 시체계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 또 한 가지가 시장 구조의 조사, 공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본 내용이에요.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제2장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경쟁 촉진을 위한 시체계 수립 시행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주체가 됩니다. 원래 다른 시험에서는 그 주어가 무슨 장관이냐 하는 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정거래법은 주어가 다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인 경우도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에 공급 또는 수요 시장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서도 공급자 또는 수요자예요. 수요자도 항상. 수요 독점적 지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시장도 포함됩니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 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내용이 항상 이제 법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하여야 한다 하는 말. 하여야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르죠. 하여야 한다고 하면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걸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여야 한다는 걸 갖다 우리는 법에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행 규정인지 유문 규정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낼 때는 아주 잘 냅니다. 그래서 뭐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거죠. 하여야 한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 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 관계 행정기관인 경우가 있고요.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 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가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장 구조의 조사 공표. 항상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시책을 마련할 때는 그 전에 먼저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실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 간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게 현황 조사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구조의 조사 공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시장 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기타 있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 구조의 조사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사하려면 요청을 해야죠. 필요한 자료를. 근데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 사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인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입니다. 장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도 이제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항상 구분하셔야 될 것이 위임하고 위탁을 갖다 구분하셔야 돼요. 위임과 위탁 구분하셔야 되는데, 위임은 권한을 넘기는 거, 권한을 갖다가 하위기관에 넘길 때는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위탁은 업무라든가 사무를 갖다 맡기는 것,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나 사무를 갖다가 다른 기관에 맡길 때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권한을 넘길 때는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죠, 이게. 그래서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 사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